1990년 하반기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재밌었죠? 지난 시간에 재밌었습니다. 네. 그죠? 전쟁이 재밌습니까? 무릎 꿇어! 예. 무릎 꿇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990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할 건 뭡니까? 오늘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예. 예,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제목으로 결국 다 나가기 때문에 예. 예, 처음부터 그냥 깔고 시작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는 진짜로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몰라요. 예. 지금 라이브로 듣는 예, 겁니다. 제가 갖고 온 헤드라인은 아. 윤석양 이병 양심 선언이라는 제목을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윤석양 이등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네. 근데 일단은 제가 질문들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 예. 혹시 두 분은 어느 정권 때부터 좀 민주화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영삼. 문민정부니까 문민정부니까. 객관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전 주관식이 좀 약해서. 1. 이순신. 이순신이 정권을 잡았었나요? 이예수. 큰일 소리 하고 있어. 3. 김영삼. 김영삼 때부터는 그래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가 문민정부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해석하는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일단 문민정부부터 시작했다는 게 맞다고 치고 보면은 이 사실은 문민정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많은 민주화 운동들이 좀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스팟 3개 정도 있으신가요? 광주 민주화운동. 맞습니다. 5.18 있죠. 연대 앞에서 막 있었던 그렇죠. 그게 이제 6월 항쟁. 6월 항쟁. 그렇죠. 6월 항쟁이죠. 플러스 하나는 4.19. 맞아요. 4.19. 4.19. 이걸 이제 세 가지로 봐요. 아, 근데 공교롭게도 다 보면 시기가 노태우 정부 전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없어졌다. 없었다기보다는 자잘자잘한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은 노태우 정부 전까지가 거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면 노태우 정부도 민주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왜냐면 노태우 전까지 이제 그런 운동들이 있었으니까. 아니, 그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후대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노태우 정부는 약간 과도기적인 정부였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3대 운동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군부 독재의 시절과 함께했던 장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2%가 모자라죠. 직선제로 뽑혔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부족하지. 네. 근데 이 2%를 채워준 사건이 9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또 3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름을 좀 붙이려고 해요. 3대 폭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3대 폭로 사건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문민정부가 세워지는데 획획한 공로를 세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서 이 3대 사건을 일단 준비를 했고 이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윤석양 이병이 탈영을 해서 했던 폭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굵직굵직한 민주화 운동 같이 큰 어떤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죠. 오히려 다른 종류의 민주화를 이루게 하는데 촉발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3가지 사건이 있다. 맞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를 할 거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김영삼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어떤 사건들이 있군요. 뭡니까? 일단은 90년도 5월에 감사원 감사관이었던 이문옥 씨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 감사 비리를 폭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 억제 특별대책을 발표한 게 5월 8일인데 불과 3일 뒤에 내부 고발이 나와요. 감사원이 이문옥 씨한테. 내용이 이래요. 재벌의 로비를 받은 감사원이 강제 매각 대상인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를 중단했으며 감사를 안 해야 그렇죠. 되는데 해야 되는데 중단을 했다. 로비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은행감독원도 재벌의 비업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약 43.3%거든요. 요거를 1.2%로 대거 축소해가지고 발표했다. 라고 하는 게 폭로의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축소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축소했잖아요. 30%로 축소한 것도 아니고 1.2%로 축소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 국민을 기만하고 꼼수를 부렸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 맞습니다. 폭로했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윤석양 이병 사건인데 이건 약간 뒤로 차치하고 세 번째가 92년도 3월에 이제 이지문이라는 중위가 있었어요. 군대에. 이 분이 불법 선거 폭로를 했던 사건입니다. 군대 내에서. 이분은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부지다 투표를 할 때 오픈돼서 받고 누구를 찍어라 민자당 찍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 내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온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지문 주인 같은 경우는 노태우 씨가 12.12 쿠데타 때 사단장이었던 구사단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총선 전에 치러진 군대 부지다 투표 때
민자당 후보를 찍으라는 이제 압력이 좀 병사들한테 가해져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걸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폭로 시점을 보면은 이게 총선 이틀 전에 벌어진 거예요. 부재자 그거였으니까. 민자당이 13대 총선에서 219석을 얻은 정당이었는데 14대 때 과반보다 한 석 모자란 149석을 얻게 돼요. 예, 이 사건 때문에 좀 더 그런 발발이 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3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군부 정권의 좀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어떻게 보면 파리스의 화살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이름이 이제 윤석양 이병 사건이라고. 어떤 사건이냐면 국가정보기관인 보안사가 정치, 종교, 민간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사찰을 했다. 요게 이제 이 사실을 보안사에 근무했던 윤석양 이병이 한겨레 신문을 통해 폭로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배경이 이제 총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국가의 정보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이름 있으신가요? CIA. KCIA. 우리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로 봤을 때. 안기부. 안기부 그렇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보부. 해봤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느낌 왔어. 이 정도로 모를 줄 몰랐다. 객관식으로 달라고 객관식으로.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기무대, 그리고 국정원. 국정원? 그래 그러니까 다 같은 데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3당 합당 때 계속 정치 이름 바뀌고 막 이러니까 말도 안 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제 중앙정보부 중정이랑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사 2가지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중정은 국가 소속이에요. 그리고 보안사는 국방부 소속이에요. 국방부. 그러니까 2가지의 부처가 다른 거예요. 그냥 그 차이예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면 둘이 사이가 좀 안 좋겠네요. 그렇죠. 쉽게 정리를 하면은 보안사는 이꼴 방첩대, 이꼴 기무사, 이꼴 이제 이름이 바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게 최근의 이름입니다. 이 최근에 이름 바뀐 게 이제 그 박근혜 씨 그 사건이 있었죠. 2017년도에 우리 또 한번 계엄령 터지고 나서 문제 한번 될 뻔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아시죠? 네네. 그리고 나서 그때 기무사가 이름이 바꾼 거예요. 네,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름이 바뀝니다. 네, 알잖아요. 우리 정치에서도 당들 이름 바꿀 때 똑같네. 맞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꼴 안기부, 이꼴 국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중정과 보안사.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근데 중정은 전체적인 정보를 다루고 보안사는 군 내부의 문제만 다뤄야 되는 게 보안사예요. 그렇지. 혹은 군과 관련된 기밀, 방첩에 대해서 다루는 게 보안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북한에 대한 걸 다룬다든가 그렇죠. 그런 거는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게 이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치 사찰을 혹은 간첩이다 뭐다 해가지고 첩보 활동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주고받거니 했을 거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요거를 중정이나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보안사에서도 한 거예요. 막 민간인들도 사찰하고. 그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간 게 민간 사찰로 번지게 된 거죠. 그렇지. 왜냐면 국방부 소속인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일단은 박정희 시기에 막강했던 중정, 전두환 시절부터 좀 힘이 조금씩 붙게 된 보안사, 이렇게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은 견원지간이었어요. 왜 견원지간이었냐? 싸움이 붙은 영역이 정보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휴전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첩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야만인이 있어야 우리의 평화가 공고해진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뭐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면. 공공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보전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빨갱이로 몰아서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운동권 세력 소탕이 가장 큰 재미를 보던 때였던 거예요. 누군가가 빨갱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군이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북한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명분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북한에 뭐 끈아풀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재미로 봤기 때문에 2가지의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 견원지간이 되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이제 아무 죄 없는 시민들 이까지 이제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군보안사가
이제 불법 사찰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 배경으로는 혁노맹 사건, 혁명적 노동자 계급 투쟁 동맹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이 이제 두 번째 배경인데 1986년도 8월에 결정이 되었어요. 이 조직이. 그래서 무장봉기를 통한 파쇼 국가 타도 및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런 행동들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어떤 운동들을 좀 하게 되긴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혁노맹이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90년도 8월에 이제 와해가 돼요. 공안 당국에 의해 대거 검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안 당국은 이제 보안사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예, 이 보안사 아까 무장이 들어가서 보안사인가? 이건 중정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안사가 어떻게 이들을 소탕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중심에 윤석영 씨가 있습니다. 윤석영 씨 같은 경우는 한국 외대 8호 학번이에요. 근데 학생 운동 때문에 4학년 2학기에 제적이 돼가지고 군 복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 네. 잘렸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3월에 입대를 해요. 근데 3월에 마침 혁노맹이 알아서 와해가 되거든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90년이라면서요. 와야 된 게. 맞아요. 근데 90년도 8월에 검거가 되잖아요. 네. 근데 90년도 3월에 이미 와해가 됐던 상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윤석영 바로 씨는 얘기네. 그렇죠. 윤석영 씨는 와해가 되면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입대를 했는데 신병 교육을 하고 나서 7월 3일 날 연행이 돼요. 신병 교육 후에 원래는 자대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보안사로 연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이 되고 거기서 혁노맹에 대한 활동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혁노맹 소속이었던 건 사실이고.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소속이었다가 3월에 탈퇴와 동시에 와해가 되고 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혁노맹에서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이제 서빙고 분실에서 받게 되고 그 압박감 때문에 윤석영 씨가 이제 혁노맹 간부 한 명의 소재지를 알려주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알려주게 되고 붙잡힌 거죠. 그 간부가. 와해는 됐으나 아직 체포되기 전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혁노맹 수사에 대해서 홍대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조금씩 협조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아, 단순 압박이 아니었겠죠. 아닙니다. 고문을 하진 않았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당시에는 고문을 하지 않아도 워낙에 유명한 장소들이 있어요. 남산 같다 이런 말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남산 육국이라고 있었대요. 그 중정 육국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던 남영동 아, 너무 그리고 또 하나가 보안사 서빙고 분실 아 그래. 이 세 군데에서 내가 지금 언제 고문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지. 무슨 버튼을 누르면 바닥이 열리면서 한강으로 연결돼 있다 뭐 이런 협박을 했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문을 하지 않아도 무서운 거예요. 이 당시 윤석영 이병 같은 경우는 2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잖아요. 무섭지. 무섭죠. 참 개인적으로 마음고생도 심했겠다.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영 이병이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느껴서 탈영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개요를 좀 살펴를 보면은 나의 서빙고 분실 80일이라고 해서 자기가 수기를 써요. 여기에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예. 짧거든요. 1990년 9월 22일 오전 5시 30분 내 담당 구역 청소를 일찍 마치고 도와주겠다며 사무실 2층에 분석반으로 뛰어갔다. 병사들이 다른 사무실 청소를 할 때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의원 것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어렵쇼.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등등이 다 나오는 거였다. 이번에는 캐비넷을 열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노란 종이가 빽빽히 차있는 3면을 종이로 각을 잡고 붙여 만든 통이 있었다. 혹시 하고 들춰보니 색인표였다. 파일에서 본 김영삼을 찾으니까 어김없이 김영삼 221번이라고 나와 있었다. 갖고 갈 자료는 찍어두었다. 색인표와 파일 몇 개, 컴퓨터 디스켓 등 가능한 대로. 9월 23일 새벽 2시였다. 보초 교대 시간은 2시 40분이다. 잠수교에 비상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1한강교, 현재 한강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서 지리에 밝은 숭실대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왔다 갔다 하는데 서빙고의 군견 트리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래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담배도 피고 심호흡도 하며 맴을 도니까 2시 30분 식당을 나가 왼쪽에 창고에 숨었다. 비는 이미 멈췄다. 2시 40분이 됐다. 근무자가 위병소를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가로지르지 않고 잔디밭을 따라 삥 둘러서 내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상병은 내 앞에 서서 졸리운 듯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하고 목덜미를 긁으며 기지개를 켠 채로
등을 보이며 식당으로 들어갔다. 뛰었다. 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빗장을 풀었다. 트리카는 계속 짖고 있었다. 계속 울고 있었다. 이 부분까지예요. 이분이 서빙고 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조사를 받고 나서 협조를 잘해주니까 여기서 근무를 시킨 거예요. 그 일종의 자대 배치 받는 거를 여기로 받는 거겠죠. 그렇죠. 옮겨왔겠지 뭐 시민들이. 조사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협조를 잘해주니까 너 우리랑 같이 일하자. 이래서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자료들이 닿기 쉬운 곳에 있었겠죠. 책임표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들이 적혀 있는 그걸 맞습니다. 얘기하는 예, 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USB 되게 작고 작은 파일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플로피 디스켓 그리고 색임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얼마 못 갖고 나왔어요. 얼마 못 갖고 나왔어요. 이때 디스켓 그거 아니야? 5.25인치. 맞아, 엄청 컸어요. 이거 이만한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그 부분이라도 빼서 노무현 의원이랑 뭐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 빼서 갖고 나온 거죠. 내용도 일단 못 보고 그냥 일단 드린 어느 정도만 보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사가 이미 정치인들에 대한 걸 다 갖고 있었다는 거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노무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초선 의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조사하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뭐 뿌리를 누구를 뽑아야 될지 이미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야, 여기 대단하다. 그렇죠.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을 다 알고 있네. 그렇죠. 그리고 무섭죠.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 그러면 이제 뭘 폭로했냐 대체? 제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폭로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90년 10월 4일 날 폭로를 했습니다. 보안사 타령 시에 가지고 나온 동향 파악 대상자 색임표 1303장. 1303명이에요. 갖고 나왔는데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만 1303명이 들어있던 거예요. 대통령 될 사람만 알려준 거고 엄청 그냥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모든 사람을 싹 다 조사를 했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의원 당시 노무현 의원만 하더라도 혼자서가 아니라 부인이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어디를 많이 간다.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도면까지 있었대요. 왜? 어디로 탈출할지 다 아는 거야. 잡으러 가면 탈출할 거를. 어디로 탈출할지까지를 다 이미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하니까 궁지에 몰렸을 때 방법이 없는 걸 아는 거지. 진짜 정치적으로 말살시키려고 탈탈 털기 시작했을 때 지금 내가 누굴 만났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야. 몇 시에 누구 만났고 몇 시에 누구 만났고 이것까지 만약에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압박감이 되게 심하겠지. 내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신상카드, 개인별 동향 파악 내용이 들어있는 컴퓨터 디스켓 30장. 여기에는 이제 또 447명분이 또 있었대요. 사람들이 총 4등급 A, B, C, D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대요. 주요 활동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인적사항, 가족사항, 해외여행 관계, 교우 및 배우 인물 등 9개 항목으로 또 엄청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자택의 담장 높이, 비상 탈출구,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까지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정재계뿐만이 아니라 뭐 종교까지 뭐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뭐 김관선 목사 이거 할 것 없이 그냥 민간인까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그건 안 하고 그냥 우리 정치인과 일반 그냥 시민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실제로. 이게 폭로가 안 됐으면 김영삼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 그 다음에 사실 대통령 가가라고 안 했겠지 그때는. 대통령에 대한 사찰을 했었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이렇게 공개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 권력이 있어도 사실 대통령 아래 있는 기관이 될 거잖아요. 군대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대통령 모든 기밀에 억세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부패의 시작 끝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배경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거 모아놨느냐? 이 모아놓은 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보통은 어떤 작전의 프로젝트 명을 붙이잖아요. 청명 계획이에요. 청명. 마늘 맑은 하늘, 밝은 세상. 뭐 그런 뜻이죠. 그렇지. 빨갱이들 없는 밝은 세상. 그럼 이 청명 계획이 뭐냐? 뭐 그냥 이름 그냥 붙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계엄령이 터졌을 때 싸그리 죽일 사람들을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위험 분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2017년도 계엄령 문건 사건 그 박근혜 씨 그랑 관련을 시켰던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거 사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을 때 바로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진짜 바로 다 죽일까? 그건 아니겠지. 그거를 기무사 문건에서 그렇게 발견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철우 의원이 계속 이제 발의를 하면서 그렇게 세간에 좀 집중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사실임으로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이때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름이 그냥 네이밍, 닉네임으로 청명계획으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1989년도에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청명계획이. 1989년 3월에 당시 보안사가 친위 쿠데타를 성공시키는데 방해가 될 만한 반정부 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사찰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D-Day 전후로 전원 검거한다는 예비 검속 작전명이다.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미리 다 그걸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맞아요. 진짜. 무서운 시대를 살았어. 정말 무서운 시대였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사실 뭐 정도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오히려 2017년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씨가 탄핵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D-Day가 형성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친위 쿠데타를 성공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쿠데타를 그러면 언제 계획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명계획은 일단 그게 발생했을 시 그게 예비계획 같은 거. 그렇지 예비계획 같은 거예요. 명확하게. 무서운 진짜 세상이구만. 무서운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무서운 세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생각하고 또 예를 들면 쿠데타가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있다고 했을 때 경제가 박살나고 그냥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생각하는데 새 사고의 어떤 그 방식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돼. 빨갱이 없는 세상 만들려면 준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자,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일단 윤석영 씨의 양심 선언과 한겨레 보도를 계기로 보안사령부는 이제 이후에 기무사령부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불법 사찰 기관의 오명을 벗으려고 좀 애써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노태우 정권에서 이후에 이제 이거를 묻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터뜨립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보시면 돼요. 왜 범죄와 전쟁을 하필 터뜨렸나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노태우 정권 자체가 민간 사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찰을 한 게 깡패 잡으려고 그랬던 거야. 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덮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게 딱 터졌을 때 묻혔느냐?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 묻혔어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몰랐어. 맞아요. 한겨레 신문에 10월 5일 날 일면 대서특보가 되고 6일 날도 일면에 대서특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일면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와 전쟁이 더 큰 이슈몰을 했던 거죠. 이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런 게 느껴져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된 다음에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가요. 지금 말하자면 수리 PD님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신문으로 읽으면 얘가 어떤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뭐가 써 있냐면 그냥 불법 사찰을 했고 어떤 의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다야. 그럼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누가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정치나 경제 쪽도 마찬가지인 게 뭐 미국의 뭐 증시가 어떻게 또 뭐가 있고 이렇게만 얘기가 하지 그러다 어떤 일들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가 이런 것들이 기폭제 역할을 했고요. 이렇게 서서히 뭐가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해설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만 알겠죠. 이제 사건이 모두 종결된 다음에 해석을 해야 우리가 알아듣죠. 네, 그래서 이제 수리 PD님 같은 혹은 우리 이제 뉴스 같은 뉴스룸 같은 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정말이야.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막 조선 막 이런 데만 역사를 알지 실제로 한 20년, 30년 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조사해 보면은 하나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비슷한 게 이번 총선에 대한 이슈들도 그때 어떤 뭐 누가 어떤 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 뭘 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보면은 그랬구나 사실만 나열이 돼 있어요 기사들은.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 당이라든가 이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신문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까지는. 뭐 사설이나 가야 써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정보를 취득해서 정리해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론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평론가들에게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긴 하구나.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의 작은 권력을 가진 걸 가지고서 너무 이제 그 너머의 것까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계속해서 있어왔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이제 준비한 다음 주에 할 주제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시대는 그랬어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저도 있고 누구나 있어요. 그 시대는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어디 경찰 조사를 받는다 혹은 이런 정보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써야지 그거 없으면 불법이야 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시대에 사는데 그때는 그거를 불러달라는 것 자체가 그냥 땅에 맞을 일인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러면 당연히 안 돼라는 걸 좀 넘어서서 그땐 좀 그랬어? 그렇지 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당시 시대와 지금을 완전히 분리를 해버리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2017년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의미가 있다 싶은 게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기 위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지금 뭐 경찰한테 뭐 두들겨 맞고 뭐 끌려갔을 때 고문 나오고 이런 일은 없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없는 세상이 와야 되지만 우린 진보하고 있는 세상이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과거니까 그랬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은 끝났다. 솔직히 박근혜 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좀 상상조차 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막 그랬던 게 그죠. 그러고 나서 무슨 계엄요? 계엄 놀라운 사람들이야. 그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재밌게 들었어요. 그 몰랐던 사건들이고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범죄와의 전쟁 이것만 나도 기억이 나고 계속 이런 일이 있었지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노태우 정권이나 이런 걸 폭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다음에 문민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 이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정말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1990년 하반기 두 번째 뉴스를 마치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90년 하반기 뉴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